현실에 대한 주관적 자각. 이걸 우리가 현상학적 관점이라 하거든요. 이것을 현상학적 관점이라 해요. 개인 심리 상담 이론의 알프레드 아들러도 이런 현상학적 관점을 수용했죠. 그래서 아들러의 개념도 보면 현실에 대한 주관적 자각이란 말이 들어있습니다. 자, 로저스는 현재의 행동이란 항상 현재의 지각과 해석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로저스 문제가 나왔는데 과거가 나오면 틀려요. 미래지향적이라든지 현재 중심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과거, 중심, 과거, 지향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틀린 지문이다. 이렇게 하나 알아놓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시험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셀프 보겠습니다. 셀프, 자기라고 번역하고요. 또는 자기 개념은 인간이 자기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고의 성격의 구성요소 하나인 자아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과는 다릅니다. 그것과는 달라요. 영어 자체도 다르잖아요. 셀프와 에고는 다른 개념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자기 스스로예요. 우리가 그 셀프로 하잖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약간의 모호성이 있고 추상성이 있는 개념이라면 셀프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개념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인식하는 거니까. 로저스는 인간의 자기 개념은 항상 정형화된 형태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인이 변화되더라도 인간은 자신의 이전과 똑같은 사람임을 느끼고 확고한 내적 감정을 보유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자기 개념은 되게 어린 시절에 형성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야. 이것이 정형화된 거예요. 거기 나온 대로 항상 정형화된 형태적 특성을 갖고 있는 게 자기 개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나는 어린 시절에 자기 개념 형성이 이렇게 돼 있다. 법관이 되는 거다. 나의 꿈은 법관이 되는 거다라고 했는데 성장해 나가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의 잠재력이 법관 쪽이 아니라 예술가 쪽이다 라고 한다면 자기 개념과 경험이 불일치되는 거잖아요. 이럴 때 이제 심리적인 장애나 고통이 따르는 거죠. 왜? 일치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자기 개념과 경험의 불일치, 이것도 로저스의 개념에 있어요. 자기 개념과 경험의 불일치, 개자입니다. 자기 개념과 경험, 이 경험은 주관적 경험이 되겠죠. 자, 이러한 불일치가 있을 때 바로 심리적인 고통이 따를 수 있다,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따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자기 개념이란 말이 나와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어린 시절에 영향을 많이 받는 정형화된 특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긍정적 관심의 욕구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긍정적 존중의 욕구라고 합니다. 인간은요,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존중을 받고 싶어 해요. 그게 바로 그런 욕구가 긍정적 존중의 욕구, 긍정적 관심의 욕구라 합니다. 긍정적 관심은 인간이 보편적이고 영속적으로 갖게 되는 욕구라고 합니다. 이것은 부모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는 수용이라든지 받아들임 또는 사랑이라든지 존중 이런 것들을 포함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개 이제 가치 조건화라는 말을 아시나요? 가치 조건화. 이 자기 개념이 가치 조건화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누구로부터? 부모로부터. 자, 부모로부터 어린 시절에 가치 조건화가 되면 이 자기 개념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정작 하고 싶은 경험하고 이게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부모로부터 나는 부모와 싸우기 싫어요. 부모에게 존중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요. 그게 바로 긍정적 존중의 욕구다. 자, 긍정적 존중의 욕구 때문에 이런 욕구가 부모에게서 사랑받지 못하고 내가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부모로부터 사랑을 못 받는다, 부모로부터 수용을 못 받는다 라고 해서 이러한 욕구가 발생해서 이 경험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주관적 경험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면 상당히 힘들어지는 거죠. 이걸 좀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어린 시절에 부모가 나에게 법관이 되라고 계속해서 가치 조건을 시켰어요.
그러면 저의 꿈은 부모에 의해서 법관이 되는 게 내 꿈이나 보다. 자기의 잠재력 생각하지도 않고. 자, 그런데 나는 계속해서 살다 보니까 예술가의 자질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음악 듣는 거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고, 법 공부하는 것보다, 공부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 공부하는 것보다 좀 자유롭게 이렇게 하는 걸 나는 더 좋아한다라고 생각이 될 때, 내가 이쪽을 쫓아가야 돼요. 잠재력이 이쪽이니까. 그래야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기능한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 길로 가게 되면 부모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고 부모로부터 사랑을 못 받을 수 있다. 이게 긍정적 존중의 욕구가 이제 결핍되게 되는 거잖아요. 존중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이쪽을 좇아서 가는 사람들은 이런 심리적인 고통이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원위치 하면 이 로저스는 이걸 강조했어요. 주관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충분히 경험해봐라. 그게 바로 경험의 개방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 또는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 fully functioning person이라 하는데, 자,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은 자신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능력과 자질을 발휘하여 자신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경험 나오잖아요. 경험을 풍부히 하는 방향으로 이동해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에 5가지 조건이 있다. 별표. 심리상담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셨을 건데, 첫 번째가 실존적인 삶, 동그라미 1. 이게 이제 매사 충실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2. 경험의 개방성. 충분히 경험해봐라. 주관적 경험. 동그라미 3. 선택의 자유의식.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어떤 걸 행동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자유가 주어져야 된다. 여기서 키워드는 자유예요. 그 다음에 자신의 유기체에 관한 신뢰. 이게 바로 자기 신뢰. 자기 스스로 자기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신뢰. 그 다음 마지막에 창조성이에요. 내가 어떠한 경험을 하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창의적인 자세로 개척해 나가는 겁니다.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개척해 나가는 삶을 쭉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5가지가 모두 충족되었을 때 충분히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5가지 알아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인간중심 치료 들어갑니다. 인본주의 치료 중에 인간중심 치료는 칼 로저스 겁니다. 이거 모르신 분 없죠? 직업상담사 시험이나 임상심리사 시험에 이 인간중심 치료 또는 내담자 중심 치료라고 하는데 좀 잘 나와요. 그래서 별표 하나 치시고요. 자, 진실성,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 또는 존중, 그 다음에 공감적 이해인데요. 요 3가지가 뭔지 아세요? 요 3가지가 바로 치료자의 태도입니다. 요 3가지가 바로 치료자의 태도입니다. 이 태도가 있을 때 내담자 환자는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치료자는 내담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 일치감을 가져야 한다라고 했어요. 이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 노출입니다. 자기 노출. 자기를 진실되게 표현하는 거예요. 치료자가. 치료자는 방어적인 모습이 없이 진실해야 되며 내담자의 관계에서 일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일치성이라고 돼요. 그래서 일치성, 일치감, 자기 일치감이요. 자,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이 있는데 이걸 다른 말로 수용적 존중이라고도 합니다. 수용적 존중이라고 쓰셔도 돼요. 자, 치료자는 내담자에게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을 제공해야 됩니다. 치료자는 긍정적 관심을 내담자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받아들이면서 내담자에 대해서 환자에 대해서 받아들이면서 존중감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담자 자신이 어떠한 존재이고 어떠한 존재로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공감적 이해입니다. 감정이입이죠. 내담자의 감정에 동참하는 거죠. 너무 몰입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충분히 분리된 상태에서 치료자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지식을 활용하면서 이 감정에 같이 엠퍼시, 동참해 주는 겁니다. 치료자는 내담자의 경험 과정에 민감하게 관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경험이 이해되었다는 것을 내담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감적 반응하면 리액션이 들어갑니다. 치료자는 내담자가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데 나타나는 두려움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유기체적 경험과 보다 밀접한 접촉을 많이 하도록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치료자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3가지가 바로 이 내담자와의 치료적 관계 또는 상담 관계를 촉진시켜서 바로 내담자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3가지 요소다라고 해요. 아셨죠? 자, 거기에다가 적극적 경청을 쓰세요. 지금 3가지의 적극적 경청은 없죠.
적극적 경청은 로저스가 말한 세 가지 요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 확인학습 첫 번째 박스를 보겠습니다. 심리치료에 공통적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치료적 관계. 우리가 치료적 관계에서 필요한 게 거기 첫 번째 나오죠. 동맹이라는 단어입니다. 작업동맹이란 말을 쓰기도 하고 치료적 동맹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협력적 치료관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치료자와 내담자의 협력적 관계를 의미하며 치료적 동맹, 작업동맹이라고도 부릅니다. 치료적 관계는 로저스가 주장했듯이 치료자가 무조건적인 존중, 정확한 공감, 진실성 이런 것이 나타날 때 촉진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 가지가 바로 이 치료적 관계, 상담 관계를 촉진시킨다. 그래서 내담자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긍정적 기대와 자기 효능감입니다. 긍정적 기대는 내담자가 어떤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기대, 자신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내담자 입장에서는 자기 효능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내담자를 볼 때, 제가 이제 치료자라고 가정하고, 제가 내담자를 볼 때, 아, 저분은 분명히 어떤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나의 기대감이에요. 그래서 이거 긍정적 기대라 하는 거고, 내담자 입장에서 나는 내가 이것을 충분히 수행해서 내가 이걸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어 라고 하는 신념이 생겼다면, 그런 내담자의 자기 효능감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 효능감은 어떤 행동을 시작할 것인지, 그 행동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투입할 것인지, 그리고 어려운 난관이나 장애에 부딪혔을 때 얼마나 오래 노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주죠. 많은 노력을 투입할 것이고 어떤 행동을 시작할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어려운 난관이나 장애에 부딪혔을 때 내가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감찰은 자기 모니터링이라고 해요. 자기 모니터링. 자기 감찰은 자기 모니터링이라고 했으니까 자기 점검과도 연관성이 있겠죠. 자기 감찰이란 말이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시험에서도 자기 감찰이란 말을 쓰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이렇게 노트했습니다. 자신의 내면적 세계에 대한 적극적인 탐색, 자기 스스로를 보는 거니까. 자, 자신의 사고를 성찰 동그라미. 우리가 보통 성찰이란 단어, 반성적 성찰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이게 바로 자기 점검의 의미예요. 자, 성찰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회, 문화적 환경과 맺고 있는 관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성찰을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찰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과 항상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환경에 대한 부분들도 이해하는 거죠. 내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환경에 대한 요소를 바로 자기 자신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감찰의 요소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심리치료에서 일반적으로 강조하는 목표만 동그라미 쳐요. 외우지 마세요. 심리치료의 목표들은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의기소침을 극복하거나 희망을 얻거나, 숙달감이나 자기 효능감을 높이거나, 회피를 극복하거나, 생각을 자각하고 수정하거나, 현실적인 삶을 받아들이는 수용하거나, 통찰을 하거나, 성격 강점을 발견하고 실현하거나, 행복과 삶의 질을 증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심리치료의 공통적인 목표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요소 때문에 심리치료를 받겠죠. 다양한 치료의 강조점 또는 이론의 강조점이 나왔는데요. 현관펜 준비하세요. 첫 번째, 합리 정서행동 치료 RBT, 그 다음에 현실치료, 그 다음에 실존치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 심리 이론, 아들러의 개인 심리 이론입니다. 이게 이제 그 네 가지로 쭉 세팅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시험에 쭉 쭈루룩 나온 거예요. 항상 우리는 치료적인 부분이 나왔을 때 키워드를 잡을 필요가 있거든요. 첫 번째 키워드 한번 잡아보세요. 내담자가 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인생 철학을 습득함으로써 정서적 혼란과 자기 패배적 행동을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인생 철학의 동그라미. 이게 바로 이제 사고적인 요소의 철학이니까 사고라고 쓰는 센스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 보면 정서가 있어요. 정서적 혼란의 정서. 그 다음에 자기 패배적 행동의 행동, 동그라미요. 그럼 인지 나왔죠. 사고. 그 다음에 정서 나왔죠. 그 다음에 행동 나왔다. 그럼 이건 RBT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담자의 좌절된 욕구를 알고, 욕구의 동그라미. 현실 치료에서도 윌리엄 글래서와 우볼딩이 대표적인 학자잖아요. 여기에서도 욕구가 나와요. 어떤 욕구가 있었죠? 소, 힘, 줄, 자생. 이 5가지 욕구를 말했어요. 현실 치료에서도. 소속의 욕구, 힘의 욕구, 즐거움, 재미의 욕구, 자유의 욕구, 그 다음에 생리적 욕구가 있어요. 이런 욕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욕구들이 좌절될 수 있어요. 따라서 내담자의 좌절된 욕구를 알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선택을 함으로써, 선택 동그라미. 자, 우리가 선택이론, 통제이론이라 하잖아요. 선택이론, 통제이론. 되게 현실 치료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행동이에요. 어떤 행동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어떤 행동에 대해서 통제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한 행동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좀 더 나가면 내담자, 환자가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을 주문해요. 책임성 있는 행동을 해야 내담자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행동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다 성공적인 관계를 얻고 유지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욕구라는 단어와 선택이라는 단어예요. 이런 게 나오면 현실 치료예요. 자, 실존 치료는 딱 보여요. 실존 치료에서 첫 번째 소외, 고립, 무의미, 불안 이런 단어가 나와요. 죽음이란 단어도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 맨 끝에 보면 자유와 책임 능력이 나오죠. 그 자리 밑줄이요. 이게 이제 기본 명제 6가지인가?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한 가지, 자유와 책임의식.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이 딱 나오면 이거 실존주의 상담이다, 실존 치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메이와 프랭클이 대표적인 학자잖아요. 이 알롬도 있고. 현대의, 소외감, 고립감, 무의미 등 이걸 생활의 딜레마라 하거든요. 생활의 딜레마 해결에 제한된 인식을 벗어나서 자유와 그 다음에 책임 능력 이런 것의 인식을 강조하는 것이 실존 치료입니다. 되게 실존 치료는 정신분석 치료라든지 행동주의 치료같이 결정론적 관점을 싫어해요. 그래서 실존주의도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현상학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인본주의 현상학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개인심리이론입니다. 아들러가 이야기한 개념 중에 이런 게 있죠. 출생 서열에 따른 특징이요. 맞이의 특징, 중간아이의 특징, 그 다음에 막내의 특징, 외동아이의 특징, 이 4가지를 이야기한 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중요한 것이 뭐예요? 가족 내 서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족 내 서열, 이게 출생 서열에 따른 특징을 생각하면 돼요. 자, 가족 내 서열에 대한 해석은 어른이 되어 세상과 작용하는 방식에 큰 영향이 있음을 강조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과 작용하는 방식이 생활양식이에요. 세상과 작용하는 방식이 생활양식이라고요. 그래서 맞이의 생활양식과 중간아이의 생활양식과 이게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아래다가 출생 서열에 따른 특징, 출생 서열에 따른 특징, 이것을 이야기한 분이고, 그 다음에 생활양식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신 분이 아들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뭐 심리상담을 공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내용들을 다 숙지하면서 개념을 탁탁탁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이 지문들이 눈에 띄는 거예요. 자, 됐고요. 그 밖에 심리치료, 실존적 접근의 심리치료가 나왔습니다. 메이와 프랭클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학자인데, 자, 각주가 하나 붙었네요. 실존치료의 각주 보겠습니다. 실존주의 상담은 오로지 내담자로 하여금 자기 존재에 박스치고요. 자각에 박스치세요. 실존이라는 것은 자, 지금 현재 실존이니까 지금 현재의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각이에요. 이걸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존재가 무의미한 존재이냐, 내 존재가 불안한 존재냐, 내 존재가 고립되고 소외되어 있느냐, 이러한 생활의 딜레마가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벗어나서 자유, 그 다음에 뭐 정체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책임 능력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존재란 인간 개개인이 그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 자신에게 내리는 정의이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체감이 들어있는 거예요. 무엇이 그 자신을 현재의 그로 만드는 것인지에 대한 자각인 것입니다. 상담자의 역할은 내담자로 하여금 자기 존재의 의미를 경험하게 해요. 이제 우리가 이제 뒤에서 의미 치료라고 하는 것이 실존 치료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적인 요소를 상당히 부각시킵니다. 자기 존재의 의미를 경험하게 하고
자기 존재에 대한 결단을 내리게 하며 자기 능력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 되셨죠? 자, 개요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정신분석 치료라든지 행동치료에 대한 반동으로 발달했다. 이 반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반동이라는 것은 결정론적 관점에 거부한다는 거예요. 자, 이 실존 치료도 자기의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을 자각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무의식에 너무 퐁당 빠지면 안 되는 거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결정론적 관점을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분석은 정신결정론이잖아요. 행동주의는 환경결정론이잖아요. 그런 점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